살려주세요. 아빠, 나 좀 도와줘. 살고 싶어. 아빠, 나 좀 도와줘. 살고 싶어. 그날 밤 10시 딸에게서 온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딸 수진이를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고 믿었습니다. 사위 태주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예의 바르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수진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딸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명절에 본 손목의 멍, 새벽에 끊긴 전화, 친구들이 전하는 걱정. 저는 그 신호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사위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를 막았습니다.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저희 부부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태준이 제 앞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2년 동안 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망할까봐, 걱정 끼칠까봐. 그 침묵이 딸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아버지가 늦게나마 딸을 지켜낸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년 전 딸 수진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신랑 태주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서 있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그의 직함은 안정적으로 들렸고 웃는 얼굴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신부 아버지께서 신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딸의 손을 놓았습니다. 태준이 딸의 손을 받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태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수진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부탁하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좋은 사람 만났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딸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딸의 방을 보았습니다. 딸이 어릴 적 쓰던 책상, 옷장, 침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수진이도 자기 가정을 꾸렸네요. 저는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딸은 행복하겠지. 더 이상 제가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그날 밤 저는 딸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대학교 학사모를 쓴 사진. 딸은 언제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딸은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결혼 후 2달쯤 지났을 때 딸과의 통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주말마다 전화가 왔고 한 번 통화하면 30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뭐 하셨어요? 어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딸의 목소리는 밝았고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통화가 짧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고 딸은 잘 지내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제가 물으면 딸은 네, 잘 지내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먹고 다녀요. 태준이는 잘하고? 네, 잘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바쁘니? 시간 없으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통화는 5분도 채 안 되어 끝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여보, 수진이 목소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닐까? 신혼인데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닐까? 일주일 후 저는 딸에게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3시간 후에 왔습니다. 다음에요, 아빠. 요즘 좀 바빠서. 저는 문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만남을 미루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었고 딸 부부가 집에 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고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준이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고 딸은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말하자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빠, 어머니. 목소리가 여전히 작았습니다. 아내가 딸을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니?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딸이 그릇을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때 딸의 손목이 보였습니다.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거 어디 다쳤니? 딸이 황급히 손을 뒤로 뺐습니다. 아, 그냥 부엌에서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아내도 멍을 보았습니다. 병원은 갔니? 네, 갔어요. 괜찮대요.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주는 정중하게 음식을 먹었고 저와 아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수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젊을 때 일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태준의 눈치를 살폈고 젓가락을 들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딸에게 반찬을 권하면 네,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일이 있어서요. 딸 부부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가볼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저 태준입니다.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태준이? 수진이는? 지금 수진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습니다.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니? 병원은 갔어? 네, 다녀왔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약 먹고 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수진이 보고 올게. 얼굴이라도 보고 싶네. 장인어른, 괜찮습니다.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요. 수진이도 지금은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괜찮아지면 수진이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뭐래요? 태준이가 받았어요. 수진이가 아프대요.
그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이가 잘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괜찮다고.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직접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민망해하지 않을까? 장인이 자꾸 찾아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수진이가 연락 오면 그때 가보자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내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화면에 닿기 전에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부재중 전화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즉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왜 안 받을까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아빠야. 전화 좀 해줘. 문자는 읽음 표시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쥐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5시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나갔다가 물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조금 기다려봐요. 아침 되면 연락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아빠 걱정된다. 제발 연락 좀 해줘. 문자는 여전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오전 8시, 9시, 10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드디어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실수로 전화 버튼 눌렀어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딸의 말은 간결했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딸의 대학 친구 지혜였습니다. 아, 지혜 씨. 오랜만이네요. 지혜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지혜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요즘 수진이 연락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하지요. 왜요? 지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요, 요즘 수진이한테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몇 달째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 달째요? 네.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 만남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수진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제일 활발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했는데. 지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제가 왜 우니? 하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은 수진이 괜찮은 것 같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나와 차에 탔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앞을 보았습니다. 딸은 제게도 말하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 숨기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걸까? 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아빠, 나 좀 도와줘. 살고 싶어?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당장 나가야 해. 아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문자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가요. 빨리. 저는 차 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내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딸의 집까지는 보통 40분이 걸립니다. 저는 과속으로 달렸습니다. 신호등을 하나, 둘 지나쳤습니다. 아내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제 딸이 위험한 것 같아요. 주소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운전했습니다. 25분 만에 딸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뛰어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아빠다. 문 열어.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릇이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진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아내도 문에 귀를 대고 안쪽을 들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또 연락했어? 그리고 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마. 저는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아빠야. 목소리를 높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문은 꽉 닫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뛰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이 안에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쪽에서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집안 문제예요. 저는 태준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깨진 그릇과 컵이 널려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의자 하나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딸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볼에 붉은 자국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태준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부싸움이에요. 제가 술을 좀 마셔서. 경찰관이 딸을 보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우리 집으로 가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태준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과는 할 말이 없어요. 경찰관이 태준을 막아섰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딸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걷기만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딸을 보았습니다. 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딸은 제 곁에 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딸을 딸의 방에 눕혔습니다. 아내가 약을 챙겨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딸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딸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진아, 잠 좀 자렴. 내일 이야기하자. 아내가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살아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딸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내가 미역국과 밥을 차려줬습니다. 딸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아, 언제부터였니? 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차부터요. 3개월?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어요. 제가 친구랑 약속을 잡았는데 태준 오빠가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하고 화를 냈어요. 저는 미안해. 다음부터는 말할게 하고 넘어갔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휴대폰을 검사했어요. 제가 누구랑 연락하는지, 무슨 문자를 보내는지 다 확인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왜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냐고 소리 질렀어요.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못 만난 거니? 네. 나중에는 아예 외출을 못하게 했어요. 회사 다니는 것도 그만두라고 했어요.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실수만 해도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때렸어요. 제가 밥을 조금 늦게 차리면, 설거지를 깨끗하게 안 하면 그런 것들로 화를 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실망할까 봐요. 제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서 아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죄송해요, 아빠.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은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울었습니다. 사흘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장인어른, 저 태준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장인어른, 제발이요.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섰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태준을 거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현관에서 이야기하죠.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술을 좀 마셔서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요. 2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오해입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화를 내서 제가 흥분했던 겁니다. 부부 사이에 그럴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훈육입니다. 수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저는 태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부부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수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수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태준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문을 닫고 저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이 문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킬게. 일주일 후 저는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딸의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딸이 보관해둔 문자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너 오늘 어디 갔었어? 설명 안 하면 알지? 왜 전화 안 받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서 너 어떤 여자인지 말해버릴 거야. 문자는 수십 개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제와 협박의 증거가 명확하네요. 다음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딸이 몰래 녹음해 둔 것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욕먹었어. 다 내 탓이야. 그리고 무언가 던지는 소리, 딸이 그만해라고 외치는 소리.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폭언과 물리적 위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딸이 지난 1년간 5차례 병원을 다녀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타박상, 손목 염자, 갈비뼈 골절 의심.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하겠습니다.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낼 수 있어.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태준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우리 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부이며 일시적인 갈등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혼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일시적 갈등이 아닙니다. 2년간의 지속적인 가정 폭력과 통제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병원 진료 기록. 판사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판사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증거를 보면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통제와 폭력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딸이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판결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조용히 딸을 지켜봤습니다. 2번째 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딸이 거실로 나와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조금씩 웃었습니다. 아빠, 이거 맛있네요. 작은 말이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3번째 달 딸이 마트 같이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친구 지혜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야, 나야. 통화는 2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딸이 전화를 끊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혜 만나러 가도 돼요? 저는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이 밝았습니다. 그래, 가렴. 천천히 가. 딸이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은 천천히 걸어갔고 중간에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도 손을 흔들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딸과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음 달에 새 직장 들어가요. 저는 놀라 딸을 보았습니다. 정말? 네. 작은 회사지만 괜찮아 보였어요. 면접 봤는데 합격했어요. 딸이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딸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없었으면 나 못 나왔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나 살았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고 편의점 앞을 지나고 우리 집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빨리 나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있다가 천천히 나갈게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천천히 해.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딸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알아요, 아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3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내 딸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시는 신우를 놓치지 않겠다고. 딸은 이제 천천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